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5년 저희 첫 라이브죠. 아니요, 저희 세 번째요. 25년? 25년 첫 번째죠. 네,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기습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마케터님도. 자, 오늘 1월 22일이고요. 5시 라이브 진행하게 된 마케터 김용민입니다. 김상수 마케터입니다.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3팀입니다. 저희가 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하는 팀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하지만 저와 하는 건 다들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좋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2025년 저희 첫 라이브 주제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메타가 만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협력 광고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를 하고 계시고 네. 심지어 네이버가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마 작년일 거예요. 저희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분리가 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이버에서 이 스마트 스토어를 조금 방치하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에 제공해줄 만한 것들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통계라는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거나 네.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서운해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잘 되는 곳만 좀 지원을 해주고 잘 되지 않는 혹은 좀 작은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뭔가 이 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플러스 스토어로 이번에 좀 분리를 한 것 같은데 25년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좋은 소식을 들고 온 게 메타와 좀 공조를 한 어떤 움직임이 좀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진짜 약간 속 시원하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예요. 네네. 자,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9개의 카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순서대로 좀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스마트 스토어란 어떤 것인가 에서부터 마지막에 메타와 네이버 간의 좀 공조 내용까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상 부족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맥락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뭔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가 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가 뭔지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쇼핑몰로서 상품 등록 시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만들어둔 플랫폼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품 등록 시에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랄까 좀 많은 모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안에서는 활발하게 활발하고 좀 편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쇼핑몰 결제까지 경로가 굉장히 짧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조금 피지사라는 거를 연동을 시켜서 결제하기까지의 경로가 굉장히 길지만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판매를 하는 거는 네이버 안에서 구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결제 경로가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뎁스가 저희가 좀 짧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쇼핑몰 형태에 대해 자유도가 낮은 대신에 비해네요, 비해. 뭔가 좀 비해. 표현이 어색하죠. 네네. 쇼핑몰 형태에 비해서. 자유도가 낮다라는 것 자체가 그 스마트 스토어가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플랫폼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유도가 낮다라는 뜻이고요. 쇼핑몰을 구축하는데 초보자에게도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그런 플랫폼입니다. 예, 뒷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를 살리기 위한 전략들이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거 외에도 계속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전망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정말 공을 들여서 이름도 바꿔가면서 옛날에 그 스토어팜이었거든요. 네. 스토어팜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스토어팜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한참 이제 본인들만의 전략을 좀 폐쇄적으로 갖고 있어서 막 성장해본 분들도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바꾸고 그럼 나온 지 몇 년이 됐죠? 한참 됐죠? 몇 년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6년이 넘은 것 같아요. 6, 7년? 10년 안 됐어요. 10년? 아니 10년 가까이 됐죠. 네. 이 자유도가 낮다는 건 저희가 이제 보기 익숙하잖아요. 이거 PC 화면이긴 한데 사실은 뭐 저희 광고주는 아니고 그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을 좀 구매하려고 좀 보다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료 화면으로 좀 가져왔는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PC 화면에서 위쪽에는 이제 카테고리 메뉴들이 있고 아래쪽에 이건 상품 들어와 있는 화면인데요. 상품 썸네일들, 썸네일 그 두 번째, 세 번째 썸네일들 그리고 이 형태 가격이랑 밑에 이제 쿠폰도 있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제 상세 페이지로 쭉 이어지는데 이러한 형태가 거의 모든 스토어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유도가 좀 낮기는 하죠. 최대한 네이버가 가장 깔끔한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좀 훌륭하긴 하지만 다른 어떤 디자인 감각을 넣기에는 만약에 정말 좀 고수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맞아요. 있다. 그런데 초보들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뭐 간격 맞춰야 되고 뭐 썸네일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폰트는 뭘로 해야 되고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치 제가 이제 점심 메뉴를 고르기가 싫어서 구내식당에 가는 것처럼 뭐 이제 다음 보시는 거는 저희 또 설 선물 세트 한참 이미 또 회사들에서는 결제를 좀 많이 했죠. 네. 뭐 어디 보내신 데 있으신가요? 광고주 분들한테 아. 전달하고 있죠. 뭐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단골 손님으로 보이는 CJ 제일제당의 브랜드 스토어인데 스마트 스토어 형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브랜드사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권한이라고 할까요? 브랜드 스토어로 승격을 시켜준 경우에 이러한 형태로 좀 보이게 되는데 잠깐 한번 네이버 화면을 켜서 비교를 해볼게요. 보이나요? 네. 일반 스마트 스토어와 플러스 스토어의 차이는 한번 브랜드 스토어가 아닌 곳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는 스마트 스토어죠. 자,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스마트 스토어는 자 들어왔을 때 여기는 이제 메인 그 배너를 놓지는 않으셨는데 메인 배너가 없는 대신 굉장히 깔끔하죠. 딱 제품만 딱 나와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상품들이 좀 더 부각돼 보이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브랜드 스토어는 더 그 넓은 화면으로 이 브랜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똑같이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로 승격이 되게 되면 보여지는 것 자체에서 일반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뭔가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좀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뀐다 정도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외에도 혜택은 많습니다. 뭐 브랜드 기획전이라든지 브랜드 데이라든지 네이버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제공을 하는 진행하는 것들이 좀 많기는 한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뭔가 여러 곳에서의 그 브랜드 상품들을 떼어서 파는 게 아니라 자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브랜드 스토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부분이 좀 있겠고요. 자, 그럼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 그럼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은 뭐가 좋은지 사실 좋은 것만 가져오진 않았고 장단점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자, 스마트 스토어 장점 제가 한번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도 거의 다 겹치는데요. 쉬운 쇼핑몰 개설 네이버에서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만들기가 좀 쉽습니다. 뭐 다른 기업에서도 충분히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별도의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다. 근데 있으면 더 좋다 정도.
그리고 네이버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점이죠. 요즘에는 애초에 스마트 스토어가 좀 디폴트가 되어서 어디서 돈 주고 쇼핑몰을 만드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오히려 많이 생기셨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어떻게 보면 거의 괴물 형태로 모든 시장을 좀 압도하고 있어서 네. 굳이 돈을 들여서 그렇죠. 만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디자인에 대한 니즈도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게 스마트 스토어가 기본값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쇼핑과 연동 이 부분은 출발선이 좀 다르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만약에 독립몰을 쇼핑몰로 개설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완전 빈 공란에다가 만드는 분들은 요즘 많이는 없지만 네. 뭐 기업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임대형 쇼핑몰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운영을 했었던 이제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도 서울우유 나백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몰이에요. 그래서 호스팅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분들과의 좀 긴밀한 작업이 있지 않으면 쇼핑몰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서 마케터가 만약에 개발 지식이 없으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좀 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독립몰을 개설하게 되면 네이버 쇼핑과 연동을 할 때 결국 또 개발 지식이 좀 필요해요. 개발자와의 어떤 공조가 없으면 네이버 쇼핑에 연결하기 위한 그 EP 상품, 그 상품 DB URL을 어떤 식으로 네이버와 서버와 주고 받느냐 이게 안 되거든요. 임대형 쇼핑몰들은 이걸 좀 해결을 해놨죠. 카페24나 고도몰처럼 이 임대형 쇼핑몰로 네이버와 이미 그 협조가 되어 있는 곳들은 홈페이지에 뭐 특정 URL을 네이버에다가 제공을 하면 상품 EP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이 검색을 해보고 크롤링을 해보고 상품이 조회가 된다, 안 된다, 제품명이 뭐 예를 들어 가이드를 벗어났다, 아니면 가이드가 맞다 이러면 상품이 뭐 노출 가능 혹은 노출 제한 이런 식으로 네. 몇 번의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쉽게 해놨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훨씬 빠르다. 개설하고 노출 가능 체크만 하면 바로 노출이 돼요. 엄청난 장점이죠.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간편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몇 년 동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리기를 하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쭉쭉 나아가면 네이버페이 연동 가능한. 그러니까 네이버페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공룡이잖아요. 네이버페이를 지금 이길 수 있는 어떤 페이 시스템이 솔직하게 없거든요. 카카오도 홈페이지 내에 네이버와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네. 네이버 페이를 훨씬 많이 본 것 같아요. 압도적이죠. 네. 이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네이버 페이 이 수단이 좀 달라요. 좀 목적이 좀 달라요. 카카오 페이를 쓸 때나 네이버 페이를 쓸 때나 보통 저는 결제할 때 네이버 페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저도요. 네. 너무 편하니까 로그인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주소 입력할 필요도 없고. 네. 화물 뭐 카드사도 네이버 페이랑 연동된 카드가 좀 맞아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뭐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 범위가. 그리고 기타 등등 뭐 마케팅 도구도 네이버에서 워낙에 데이터를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통계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는 거죠. 네.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쇼핑몰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건 뭐 다른 쇼핑몰을 제작하는 그 회사들을 다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큰 장점이 있는데 그만큼 또 단점이 또 없지는 않죠. 이건 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단점이 혹시 있나요? 경쟁력이 높은 거랑 경쟁력이 높다. 수수료의 부담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경쟁이 치열하다. 네네. 경쟁이 치열하다. 많은 사람들이 입점을 했고 그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자가 많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판매자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시면서 재작년인가 이미 뭐 몇십만 달성을 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휴폐업률도 엄청 높아서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리고 생겼다가
운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곳들도 굉장히 좀 많았을 거고 그 이유는 사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쇼핑몰을 만들자마자 이제 노출이 되니까 네. 이게 만약에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끼리 쭉 줄을 세워 놓으면 뭐 스큐가 좀 없거나 아니면 마케팅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노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한 쪽들은 여기는 계속 사장되고 완전 최상위 위에 있는 업체들은 계속 살아남고 맞아요. 여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쪽에서 정말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보이고요. 수수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네이버 페이라는 게 편한 만큼 이 어떤 부담이 판매자에게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3.3%의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적은 부분은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도 자사 브랜드몰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수수료를 내지만 홈페이지 자체는 초기 비용이 드는 거지 그 이후엔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연장을 하는 그런 부분적인 거 말고는. 네, 그러한 단점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여기 다 내용들이 다 있네요. 대형 독립형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세부적인 기능들. 자, 금액이 있으면 결국 그 드는 비용이 있으면 추가적인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언급드렸던 이 임대형 쇼핑몰, 임대형이라고 좀 볼게요. 임대형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기능들이 스마트 스토어에는 제공되지 않는다기보다 뭔가 간략하게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주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제한적이에요. 저는 통계를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통계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성별, 연령, 뭐 그다음에 주거 형태라든지 아니면 가족, 뭐 다자녀 가구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없는 부부라든지 그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도 좀 많이 세분화를 해서 보여주긴 하는데 거기까지예요. 더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생기면 좋겠는데 이것도 뭐 언젠가는 뭐 개선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그 장점을 좀 짧게 얘기하면 쉽다. 비용이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간편하고 또 디자인도 그렇고 막 복잡하지 않고 다 이제 비슷한 형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시작하기가 쉬운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정해져 있는 디자인도 사실은 조금 단점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 수수료가 있고 한 가지 단점이 더 있다면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는 그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네이버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만 이제 모두 애쉬라든지 이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곳들은 공통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HTML을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자유도가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홈페이지의 구성을 못 바꾼다 수준이 아니라 이 외부 스크립트를 설치를 못하는 좀 단점이 있어요.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뒤에서 언급할 이제 메타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광고 매체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때 보통 기본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한 4년 전에 잠깐 그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저희 채널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건 이제 네이버 쇼핑 상품 검색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실제로 오피셜로 제공해주는 자료인데 결국 판매자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용자가 검색을 해서 쇼핑 그 검색 결과에 그 상품이 나오는 것까지의 쭉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개설을 하고 상품을 등록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상품 정보를 입력하는 거고 여기 뭐 이미지도 넣고 텍스트도 넣고 설명도 넣고 상세 페이지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두면 색인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의도 파악 여기 이쪽은 네이버의 아마 그 로직인 거고 검색 로직인 거고 그래서 쇼핑 검색 결과에 노출되면 뭐 된다는 거죠.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제 유입이 되는 거고 이 결과까지 나오는 부분인 건데
결국에는 이 네이버 쇼핑에 등록이 되는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네. 결국 검색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노출이 안 되니까. 사용자가 검색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부스트 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 검색어 입력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가 되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검색 결과가 중요한데 검색 결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검색어 입력하는 사람들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어떤 리소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검색 의도를 파악하는 네이버의 로직을 역으로 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노출이 되는 로직이 무엇인지를 네이버에서 알려주진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뷰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알려주지 않는 로직이지만 판매자는 계속해서 파야 됩니다.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거를 찾아야죠. 어떻게 해야 우리 제품이 노출이 더 잘 되지? 우리께 이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는 순위가 4위인데 이걸로 검색하니까 7위네? 그럼 우린 이걸 파야 되나? 아니 7위인 게 훨씬 더 많은 사용자들이 검색하는 거라면 얘를 어떻게 하면 올리지? 왜 다르지? 이걸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쇼핑 검색 결과까지 오는 이 로직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광고를 통해서 광고 구조화로 이 검색어 우리 그 이용자가 검색할 만한 혹은 했으면 하는 혹은 이용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에 대한 광고 운영을 필수로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내가 제품을 등록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뭐 쇼핑 검색에 노출이 안 되죠. 방금 만들었는데 내 제품이 뭔 줄 알고선 그게 노출이 되겠어요. 검색을 해보지도 않았고 노출이 되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들어가서 하겠어요.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제 로직에 맞게 노출이 잘 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내게 제품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강의를 했을 때 주요 내용들은 이 판매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품 정보를 입력하는 것, 그리고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데 빠지지 않게 입력하는 것, 그리고 친절하게 가능한 쉽게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네이버의 로직을 좀 잘 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네이버의 로직이 이 판매자는 이 뭔가 검색 지수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광고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GFA라는 건 도대체 뭐냐? GFA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 많은 광고주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단어를 몰라도 보면은 그냥 아실 거예요. 노출 부자 자체. 제가 아까 분명히 이거 약자를 봤거든요. 근데 약자가 GFA의 G 자체도 GLAD라는 또 네. 약자로 되어 있어서 맞아요. 글로벌, 로컬 그리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적어놓지 않으면 너무 길어서 어려운 하지만 저희 한글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는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GFA는 네이버 웹사이트, 네이버 앱 지면에 노출되는 퍼포먼스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 그리고 광고 플랫폼을 말합니다. 네이버 홈에서부터 컨텐츠 내 배너까지 다양하게 노출되며 네이버 사용자를 성별, 연령, 관심사, 구매 의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타겟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세한 타겟이 일단 가능하다고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렇죠. 타겟팅이라는 건 이제 배너 광고의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이라고 될 수가 맞아요. 있는데 네이버가 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뭔가 좀 적합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에서 볼 때 네이버라는 어떤 플랫폼은 굉장히 독특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주면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원하는 결과에 대한 내용들만 검색했을 때 보여주는데 네이버는 그게 아니라 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미 홈페이지부터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를 편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미 많은 정보들을 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좋아하느냐로 아마 연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독특한 네이버에서 버티컬 매체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시드를 보면 저희가 이제 익숙할 겁니다. 네이버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타겟팅이 굉장히 정교해질 수밖에 없죠.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이버는 정말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이버 이건 모바일만 가져왔지만 PC로도 확대가 되어서 저희 PC 메인 화면이나 PC 컨텐츠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배너 광고가 GFA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컨텐츠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홈피드에 대한 캡처는 지금 없네요. 홈피드에서도 저희가 내리다 보면 이제 GFA 광고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거의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메인 지면들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세부 지면까지 이건 뉴스 안에서 이제 나오는 배너 광고 형태죠. 자, 그러면 GFA의 장점은 뭐냐? 굉장히 많습니다. 나온 지 굉장히 좀 짧죠. 그러니까 나온 시기로 따지면 굉장히 그 연력은 굉장히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애초에 많은 네이버에서 만든 광고이기 때문에 이 광고가 제대로 터졌을 때 이 트래픽은 가히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트래픽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네이버 메인에도 저희가 바로 게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큰 장점이고요. 뭐 그 외에 뭐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GFA라는 게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인데 이 반대가 보장형. 보장형 광고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PC 화면에서 타임 배너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부킹을 잡아야 하는 그런 지면에는 예전에 굉장히 단가가 비쌌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실시간 입찰을 통해서 좀 적은 금액이라도 노출이 많지 않더라도 노출을 시키고 싶다는 니즈가 좀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광고로 성과형 디스플레이형 광고가 나온 거거든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그래서 클릭당 비용으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배너 광고다. 근데 네이버 지면에서 심지어 그렇게 초반에 나왔던 게 굉장히 GFA가 좀 신선하다, 혁신적이다.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불렸던 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보시면 여기 다양한 지면에 노출이 되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배너 매체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더 추가로 중요한 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플랫폼들끼리는 이 협조가 굉장히 잘 됩니다. 즉 스마트 스토어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GFA가 왜 나왔냐? 스마트 스토어에 이 적용되어 있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 스크립트는 GFA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연동이 되어서 GFA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된 사람이 뭔가 구매를 했을 때 그 액션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리소스 필요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또 이 리타겟팅이 가능한 카탈로그 광고가 이제 브랜드 스토어에서 베타 테스트를 하다가 스마트 스토어로 전체 다 확대가 되었고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더라도 이제 카탈로그를 연동할 수 있는 자사몰들도 이제 연동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리타겟팅의 효과를 또 작년에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능한 부분이 GFA의 또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 방금 얘기한 거 바로 나왔죠. 그래서 카탈로그 광고가 그럼 정확하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카탈로그 형태는 저희가 보통 그 넘기면서 보는 뭐 잡지 카탈로그 뭐 옛날 표현으로 카탈로그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했는데 상품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다는 형태를 좀 카탈로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카탈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형 광고인데 상품이 바로바로 연동되는 하나 랜딩을 클릭할 때마다 모든 그 랜딩이 뭐 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품으로 직접 간다.
그러려면 그 상품에 각각 연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상품, 네이버 쇼핑몰이다 보니까 GFA와 바로 쉽게 연동이 된다는 점. 그런데 방문한 사람을 타겟으로 이 제품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이게 리타겟팅이잖아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누구에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판매자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뭐 리타겟팅 카탈로그 광고를 통해서 리타겟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 메타에서 그런 리타겟팅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대신에 메타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로의 연동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스토어만이 리타겟팅을 쓸 수 있는 광고 자체가 GFA인 거죠. 그렇죠. 특히나 한마디를 더 하자면 이 스토어만이 할 수 있는 리타겟팅 광고 상품이라는 이유가 스마트 스토어 내에 저희가 픽셀이라든지 스크립트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GFA로만 리타겟팅이 좀 가능했었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불가능하면 메타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가능해진다. 우리가 들고 온 주제죠. 그러면 메타 광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잡고 가면요. 저희 다 아시겠지만 저 이렇게 메타 제 인스타그램 화면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다가 바로 캡처를 한 겁니다. 여기가 아마 포뷰티 어디죠? 포뷰트? 포뷰트. 그러니까 남성 그 헤어 관련해서 굉장히 광고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머리에 어떤 좀 볼륨을 좀 높이는 이런 제품들을 좀 많이 판매하는 곳이고, 사실은 저는 원래 볼륨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잘 사지는 않았는데 약간 반곱슬. 네네 반곱슬이라서 너무 부럽죠. 그런데 이제 이 메타 광고는 이제 메타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여러 이제 제휴 지면들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곳에 광고가 이제 노출이 되는데 보통 네이티브 형태로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요거는 이제 릴스에서 이제 노출이 된 건데, 카탈로그 형식으로. 이 제품을 클릭을 했을 때 실제로 넘어가는 곳이 이렇게 포뷰트가 입점되어 있는 무신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테일 업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원래는 이 제품을 그냥 트래픽으로 URL만 입력을 해서 랜딩 페이지를 저기로 넘기는 대신 아무런 전환 데이터를 못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메타에서 제공하는 이 협력 광고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리테일사라고 하면 여기 이제 무신사, 뭐 올리브영, 그다음에 뭐 GS, 뭐 쿠팡 이런 리테일사가 카탈로그 세그먼트라는 것을 공유를 해줍니다. 공유를 해주게 되면 광고주 측에서는 이 카탈로그 세그먼트 공유받은 카탈로그 제품들, 그 광고주의 제품만 받을 수가 있고요. 본인들 브랜드에 대한 제품들만 받았을 때 이 제품들에 대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들 랜딩을 바로 걸어서. 네. 그렇게 되면 이 광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만약에 구매를 하거나 방문을 한다. 그러면 이 리테일사에서 세그먼트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연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누군가가 뭐 장바구니를 추가했다 혹은 구매를 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원래는 받지 못해야 되는 신호들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게 협력 광고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협력을 한다는 거죠. 결국 리테일사와 광고주가. 협력 광고를 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아예 측정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도만. 근데 그냥 오늘은 이 화면만 띄워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이버랑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 25년도에 스마트 스토어 리타겟팅에 가장 강력한 메타 광고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협력 광고가 아니라 다른 솔루션으로 유료로 메타 광고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할 수가 있는 기능이 그전에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서 겪었던 단점들이 누락이 되거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 특히나 월결제이기 때문에 부담도 좀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협력 광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때 메타 광고를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25년도 정확하게 언제 메타 협력 광고가 오픈이 되는지는 아직 메타 몰라요. 측에서 공지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면 또 빠르게 좀 안내를 좀 드리고 네. 하고요. 그리고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사 사내에 인터넷망 개선 작업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라이브를 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좀 네. 급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일부 내용들은 다음에 2부 라이브를 좀 준비를 해서 네.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들을 함께 포함해서 이 이후에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협력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한지 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메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협력 광고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좀 라이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2부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2부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3팀 마케터 김용민, 김상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